지금 중국은 당시 독일의 3배예요. 중국이 그때도 가만히 있을까? 그러니까 100년 전 영국이나 지금의 이제 미국이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강대국 간의 전쟁으로 발발할 가능성이 3차 세계대전까지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 오랜만에 우리 지구본 연구소의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박사님이 사실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네. 그래도 이제 번역서 내셨을 때 한번 이제 모시고 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번에는 폭풍을 몰고 오셨어요. 네, 폭풍이 온다라는 책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예. 제목이 폭풍이 온다고 네. 더 커밍 스톰. 예. 말 그대로 몰려오는 예, 폭풍이죠. 예. 여기서 폭풍이 혹시 뭐 이게 일기예보 책입니까? 뭐 그렇진 않고요. 예, 이제 뭐 이제 지정학인데 어떻게 네네네. 보면 이제 역사를 놓고 보면 지금 2026년 이 책이 나온 게 이제 2025년 뭐 이때니까 상당히 이제 100년 전하고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자는 이제 1914년에 시작됐던 1차 세계대전 1차. 예, 그 전 분위기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게요. 이 책 앞장부터 1차 세계대전의 이야기 아니면 네. 이제 그로부터 인한 뭐 상흔 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인기는 없어요. 잘 모르죠 또. 왜냐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은 막 그 너무 아픈, 화려하고 뭐 이렇게 입체적이고 예, 우리하고도 직접 연관성도 그쵸, 많고 가깝고 그런 데 비해서 사실 1차 세계대전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벌어졌고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참모전으로 되다 보니까 맨날 뭐 사람들 우우 돌격했다가 죽고 뭐 기관총 뭐 이런 이야기 사실 이제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유럽 대륙에서 왕국들이 많았습니다. 제국도 많았고요. 왕국. 프랑스를 빼고 나면 대부분 다 왕들이 있었고 네. 예, 황제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나니까 영국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나라들이 다 공화국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전후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지? 라는 관점에서 이 저자가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만 들여다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될 만한 반드시 일어나야 될 반드시요? 예, 일어나야 될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네. 2차 세계대전은 이제 나치 독일이 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한 국가가 공격성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을 하면서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 커지면서 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됐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은 사실 그런 명확한 의도로 시작됐냐? 그렇지는 이제 않다라는 거죠, 보면은. 안 싸울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뭐 누가 전쟁하자고 강대국들끼리 전쟁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예. 보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영국은 점점 뭔가 좀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독일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들은 이제 강대국은 막 부상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위기감을 느낀 나라들이 서로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제가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쟤를 혼내주자라고 이제 손을 잡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이상한 이벤트 하나로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 한 발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점점 긴장 수위를 높여가다가 갑자기 전쟁이다라고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14년 이전의 세계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금과 비슷하게 세계화 시대였거든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긴밀하게 결합이 돼 있었고 네. 유럽 내에서도 뭐 사람들의 이동, 그다음에 교역, 물자의 이동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로웠거든요. 네.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볼 나라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끔찍한 이제 결과를 냈단 말이죠. 보면. 주변국들 또 참전을 하면서 또 확대가 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2026년을 보고 있으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은 뭔가 좀 힘이 빠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당시에 100년 전에 독일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국가가 이제 등장을 이제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원래 패권국은 신흥 국가를 이제 견제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와중에서 이제 동맹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면서 눈치를 이제 보면서 누구는 이쪽 편, 누구는 저쪽 편 이렇게 이제 서고 있단 말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뭔가 강대국이 힘이 빠지고 있고 그 강대국이 좀 초조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측치 못한 어떤 상황이 이제 전쟁으로 치닫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914년 사라예보에서의 우발적 사건처럼 네. 21세기에도 네. 2026년 혹은 그 훗날 언젠가에도 우발적인 사건이 대형 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염려예요. 그렇죠. 그게 폭풍. 예, 폭풍이죠. 강대국들끼리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대국들끼리의 전쟁은 본 적이 없어요. 아하, 그러네요. 예, 강대국이 힘없는 나라를 일방적으로 때렸다가 오히려 본인도 이제 뭐 패배하거나 물러서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만한 강대국들끼리 전쟁을 벌인 경우는 한국 전쟁 이후에는 사실 없었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중공군이라든지 뭐 소련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참여 이런 거 말고 지금까지는 강대국과 예. 약소국 정도의 싸움이었고 그렇죠. 어디에 침략한다든지. 뭐 미국이 이라크를 때린다. 지금 뭐 미국이 이란을 때린다. 이란도 물론 이제 꽤 힘이 세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죠. 보면은. 그런데 1차 세계 대전은 이제 강대국, 뭐 프랑스, 영국,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몽땅 다 참전하는 이제 그런 전쟁이 됐던 거죠. 그러면 여기 폭풍이 온다라는 데서 이제 폭풍은 강대국끼리의 싸움뿐만 아니라 혹시나 3차 세계대전까지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강대국들끼리의 전쟁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 이게 저자의 생각인데 네. 이분이 뭐 예일대학교 이분은 교수님이라면서요? 이제 이 저자는 이제 원래 노르웨이 분이시고요. 예. 현재 미국 예일 대학에서 이제 이 교수로 계시는데 주로 전공이 이제 냉전의 역사.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동북아 이쪽 지역의 이제 긴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대만과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도 잘 아시는 분이고 원래 이분이 이제 책을 내면 뭐 냉전의 역사 이런 책들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벽돌책입니다. 100개로 써도 충분할 정도의 주로 두꺼운 책을 이제 내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얇은 책이요? 상당히 얇은 책을 300페이지? 예. 네네. 그리고 되게 읽기가 쉬워요. 네네. 편하게. 네. 그래서 저는 뭐 재밌게 보긴 했는데 이 양반이 왜 이런 책을 냈지? 라는 생각이 책을 한 반쯤 볼 때까지 계속 나다가 어느 순간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학자로서 그런 이제 예전에 여러 이제 분쟁과 관련된 충돌의 어떤 상황들, 냉전 시절도 미국과 소련이라는 나라가 충돌할 뻔하다가 피해가고 충돌할 뻔하다가 피해가고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구하던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지금이 정말 100년 전하고 너무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기억도 없고 그러한 결정이 내리는 어떠한 급박함에 대한 이제 공포감도 없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도대체 뭐가 그러면 1914년이랑 네. 2026년 혹은 그 훗날에 네. 요 즈음에 뭐가 비슷한 걸까? 대표적으로 그거 나오더라고요. 패권 국가의 네. 상대적인 쇠퇴에 대한 두려움.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년 전에 보면 영국은 전 세계를 지배를 하던 나라였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쫙 하다가 러시아랑 이제 그레이트 게임을 벌였죠. 뭐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이르는 네. 남하를 막겠다라는 큰 게임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 보니까 유럽에서 독일이 막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 영국제 상품들이 팔려 나가던 시장들이 독일한테 잠식을 당하고 심지어 영국 국내에도 독일산 물건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국내에서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업가들이 뭔가 문제를 대책을 세워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지금 뭐 큰 게임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국으로 유럽으로 철수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제일 멀리 뻗어나왔던 이 극동지방 대한민국이 있는 한반도에 있는 요 주변 지역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본한테 맡긴 거죠. 영일 동맹이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철수를 하면서 이제 영국으로 유럽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이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제 들여다보면서 예의주시하고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신형 전함 드레드노트급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함을 둘러싼 또 양쪽에 해군 경쟁들이 또 치열하게 벌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대국이 새로운 이제 기존의 강대국이 새로운 경쟁국이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초조함, 불안감
이제 이런 거를 느끼는데 지금도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두 나라의 관계를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비슷하게 연관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차 세계 대전도 앞에서 이제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예. 제국부터 뭔가 시작이 됐다가 이게 강대국들이 참전하면서 판이 커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르비아, 그러니까 총성이 울린 사라예보에서 네. 뭔가 너희들이 잘못했지. 예. 사과해. 사실은 그 선에서 끝났으면 전쟁이 안 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 전부터 한번 내가 손을 봐주겠어라고 생각했던 오스트리아가 이 핑계를 대고 세르비아를 이제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판이 커진 거죠. 근데 세르비아가 들어가니까 세르비아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러시아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가 만약에 공격을 하면 우리도 참전하니까. 참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러시아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오스트리아 뒤에 서 있던 독일도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가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럼 독일이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프랑스, 영국이 또 러시아의 편이었으니까 그럼 우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태에서 뭔가를 막을 수가 사실은 있었겠죠. 서로가 이제 너 정말 움직이면 우리가 전쟁한다. 라고 했을 때 전통적인 19세기 같았으면 이때 부지런히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지 말자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아마 하면서 시간을 이제 어느 정도 보내면서 완충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철도라는 것이 새로 등장했고 그 다음에 전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이다라고 해도 실제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전선까지 내보내려면 몇 달 걸린다. 몇 달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그 작업을 하다가 야야 집에 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철도라는 게 생기니까 수십만의 병력을 한 일주일 사이에 내 코앞에다 밀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정치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전보다 훨씬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전신으로 이제 각종 뉴스를 통해서 막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충분한 시차를 두고 서로가 판단을 해보고 뭔가를 조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은 기술의 진보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고 사람들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빠른 결정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이 그럼 전쟁이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지금하고도 지금은 또 이제 AI 시대지 지금은 않습니까? AI의 전쟁도 인터넷에다가 지금 뭐 모든 게 전 세계 실시간으로 연결되잖아요. 거기다가 핵미사일 뭐 이런 것까지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한다. 다 보고 있고.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 행동이 진짜로 우리한테 위협적인 행동인지 우리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아니면 쟤네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이걸 낮출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를 판단할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쪽이 움직이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아니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가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일촉즉발이라는 게 네. 그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연쇄의 그렇죠. 작용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영국과 뭐 독일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도 한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떤 변화가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선의로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인사들이 거의 없어졌죠. 중국이 뭔가를 하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걸 째려보고 저게 어떤 저 밑에 함의가 있을까 적대적으로 의심하면서. 의심하는 거죠. 반대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면 중국 역시도 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뭔가 있는 그대로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양쪽 모두. 사실 그게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모든 걸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또 그렇게 진화를 해왔고 그런데 그렇죠. 그게 국제 외교 관계에서도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서해에 어떤 인공 구조물이 생겼다 그러면 네. 저거 가지고 영역을 어떻게 좀 침범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는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19세기 유럽 전쟁 같은 경우는 원래 최고 지도자들끼리 원래 잘 알던 사이고 평소에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누구 왕 생일이다 그럼 가서 이제 인사도 서로 하고 네. 뭐 이리저리 얽혀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긴장의 강도가 높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전쟁이 터졌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이 나라들에 보면 과거에는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도 많이 가고 여러 가지 상호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긴밀하게 결합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깨는 게 우리한테 서로 유리하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적대적인 관계 그다음에 서로의 관계 단절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우리한테 유리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폭풍이 온다라는 책을 통해서도 오히려 누군가의 압도적 힘이 있을 때 네. 정말로 제일 강한 큰형님 하나가 있을 때는 밑에서 잘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좀 어르신 얘기들 들어보면 큰형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안이 좀 싸우기도 하고 이게 앞에서도 그 상대적인 쇠퇴가 불러오는 두려움 네. 그게 과거에는 영국이었고 네. 지금은 이거 오버랩 시키자면 당연히 이제 미국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독일이 그럼 얼마나 힘을 가졌느냐? 뭐 1914년 이전에 네. 지금 2026년에 중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뭐 시장 점유율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지금 중국은 당시 독일의 3배예요. 파워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제 만만치 않은 도전 세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미국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견제하거나 꺾고 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위협적인 그러니까 턱까지 올라온 턱 밑까지 올라온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 독일이 급성장을 할 때 19세기 후반에 영국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던 단어가 뭐냐면은 네. 공정과 상호예요. 공정 상호. 예, 이거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공정한 관계를 맺도록 하겠다. 상호 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아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권국은 내가 그냥 패권국이니까 여유가 있어요. 남한테 한 수 접어주는 거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가는 게 원래 패권 국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밀림의 왕 사자가 잘 때 뭐 옆에 그렇죠. 잔챙이들 신경 안 쓰듯이.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뭔가 지금 불안해지고 있어. 힘이 빠지고 있어. 이렇게 보면은 아니 쟤네들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데 나는 왜 손해를 보고 있지? 라는 생각. 쟤네들이 반칙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는 지금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득을 보잖아. 그러면 너와 내가 대등하게 공정한 관계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근데 그 말은 그 공정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힘이 좀 없어지고 있어. 내가 압도적이지 않아라는 것을 자인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가 이제 백몇십 년 전에 영국에서 이제 휩쓸었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공정이라는 미국이 불공정하게 지금 착취당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부담을 이제는 뭐 과거의 영국만, 지금의 미국만 이렇게 지는 게 아니고 상호, 동등한 부담을 져야 된다라는 상호라는 단어가 또 등장한단 말이죠. 내가 압도적이지 않다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다. 그게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거고. 예. 그러면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부상이 지금 중국과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건데 네. 이 중국의 지금 덩치는 당시 독일의 3배라는 3배. 거고 네. 오스트리아랑 독일 사이의 관계가 그러면 이거는 또 현재 중국, 러시아의 관계와 또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어떻든 간에 말씀대로 비슷한 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는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네. 뭐 유럽에서 이제 오래된 제국 중에 하나였고 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20세기 초반 되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이제 위축이 되고 힘이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네. 오히려 이제 동생으로 취급했던 독일이 이제 무섭게 성장을 하면서 그래도 같은 게르만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스트리아를 뒤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러시아라는 전통적인 이제 강호가 힘이 좀 빠지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뒤에는 뭐 중국이 어떻든 뭐 아주 과거의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긴밀하지는 않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어떻든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면이 있다라고 보면 야, 이거 그림이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도 좀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사실 뭐 폭풍이 온다 책에서도 저자가 우려하는 건 강대국끼리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촉발은 강대국끼리 뭐 미국과 중국의 일전이 아니라 네. 의외로 다른 데서도 이번에도 시작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인도 파키스탄에서
뭔가 문제가 이제 번지기 시작을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주변으로 간다든지 뭐 아니면 중국은 내부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만 문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란과의 갈등도 이게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미국과 이제 이란의 양자 간 또는 이스라엘 포함한 3자 간의 문제로 서로 다 거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이란 같은 경우에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북쪽에 접하고 있는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와 뭔가를 물자도 주고받고 무기도 주고받고 한단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를 계속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손해보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 이제 거기에 대해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라예보 같은 뭔가 정말로 그 의외성이 터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봤는데 사실 의외로 그게 이미 대만이라는 잘 알려진 곳일 수도 있는 거고. 수 있고, 예. 그 포인트로 보면. 그러니까 뭐 아닌 말로 이제 그런 식이죠. 뭐 파키스탄에 이제 가 있던 뭐 이제 중국 뭐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테러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누구 이제 배우냐. 아하, 예. 배우를 캐다가 캐다가 이게 이제 뭐 이상하게 불똥이 튀면서 인도로 불똥이 튈 수도 있고. 예. 박사님 왜 그러세요? 무섭게. 그러니까요. 이 책을 보면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 그 예, 바보 같은 폭풍이 전쟁을 온다. 예, 폭풍이 온다. 바보 같은 전쟁을 왜 했어라고 하는데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아 그냥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었던 하나하나의 결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야 이런 결과가 나오네. 어차피 전쟁이라는 게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네. 뭐 막다른 길에 또 몰려가지고 그냥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동맹이라는 것을 얼라이언스를 만들면 함부로 못해. 더 커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토처럼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라고 간주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 80년 동안 예, 이걸 유지해왔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얼라이언스들의 생각, 그 다음에 어떤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미리 잘 조율되고, 계획되고, 한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서로가 애매한 정도 수준에서 이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동맹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더 우르르 딸려 들어가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가 사실 뭐 동맹을 맺긴 했습니다만 네. 이 세 나라는 전쟁을 하면 같이 참전한다 정도까지만 합의를 해놓은 거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한 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딸려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으로 일단은 뭔가는 해야 되니까 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는 여기 와서 뭘 해야 되지? 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야? 라는 거에 대해서도 서로 동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점점 전쟁이 이제 커지게 된 이제 그러한 이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동맹국들에 대해서 네. 뭐 협조와 협력을 요구를 이제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같이 하려는 나라들도 많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겨. 그러면 강대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유 너희들끼리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라고 발을 냉정하게 뺄 수 있느냐. 발을 못 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사실 이번에 이스라엘이랑 이란 사이의 문제 때문에 미국이 또 끌려 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네. 이제 중동 지역에서 발을 빼고자 했던 트럼프였지만 네. 이게 또 이스라엘이 얽혀 있으면 또 발을 또 결국에는 못 뺀다라는 것도 보여줬고 다른 말로 이제 치환해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국이 아우 쟤네들은 무슨 뭐 말만 앞세우고 뭐 자기들 중요한 나라 동맹국들이 공격받을 때는 아무것도 도와주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베네수엘라 지금 뭐 이란.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그냥 아직까지는 뭐 그럴 능력이나 의지가 별로 없어. 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중국이 냉정하게 이제 정말 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참고 한 스텝을 뒤로 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그 문제 때문에 네. 베네수엘라 문제에 나서거나 이란 문제에 나서면 나서서 군함을 파견하거나 그렇게 항상 되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찔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나름대로 자제력을 또 발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책에서도 뭐 또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1차 세계 대전이 이제 끝나게 된 건 이제 네.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잖아요. 네. 사실 그 이후로도 미국의 힘이 훨씬 더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봤을 때 네. 1차 세계대전 당시의 미국처럼 압도적인 만약에 이제 미국이 당사자가 됐을 때 네. 그걸 끝낼 수 있는 호랑이 선생님은 네.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안 지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고민인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 그 전까지의 평가는 이제 많이 강대국이 됐어. 우리 강대국 반열에 올랐으나 압도적이지는 않다라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 유럽 국가들이 이제 한 3년 전쟁에 초토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라는 어떠한 큰 세력이 이제 밀고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세력 균형이 확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빚을 지고 있었으니까 미국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대국 간의 전쟁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미국과 뭐 중국의 전쟁. 그럼 이거 누가 말리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릴 사람이 없다. 큰형님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이제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을 벌이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정도 말리려고 그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지금 말려 들어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차라리 어떻게 보면 거리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거리를 두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안전하기도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또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특히 이제 2기 들어서 관세 정책 엄청나게 이제 세게 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 이제 몇 가지는 또 뭐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이 네. 그렇게 패권이 저무는 사이에 관세를 막 활용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되게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19세기의 이제 영국 정치인들은 이 집안을 둘러봐라. 우리 집안에 보면 전부 독일제 아니냐. 당신이 입고 있는 잠옷, 벽에 걸려 있는 액자, 창문 유리 뭐 다 독일제 아니냐. 지금 미국이 중국산을 놓고 하는 말이랑 그렇죠. 똑같네요. 네. 어떻게 얘네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오고 우리 영국산 제품은 왜 못 가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야기했던 이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원칙에서 일정 부분 후퇴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대등한 서로가 공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관세를 부과한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하고 무서울 정도로 이제 비슷한 거죠. 사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영국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관세를 잘 활용해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를 보면 관세율이 누가 역사적으로 제일 높았어? 항상 미국이었고 누가 관세를 그러면 그렇게 고관세를 오래 유지했어? 미국이었고 그래서 미국은 최강대국이 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관세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무역 장벽을 쌓는데 되게 능수능란한 이제 그런 국가였어요. 자유무역 그 전까지는 그렇죠.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근데 이제 이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미국은 야 이게 결국 세상을 다 망쳐놓은 거야. 그렇죠. 라는 이제 가르침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관세를 낮추고 장벽을 낮추고 미국 시장을 열고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룰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세상이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죠. 당연히 그 과정에는 이제 바다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래서 어디 막고 길막하고 통행료 내는 거 안 돼. 라는 것도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에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전 세계를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나오는 게 이제 영국도 과거에 그러했고 관세 장벽, 네, 자유무역, 네, 다시 관세 장벽. 네. 이게 사실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을 그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그러하고 근데 맞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힘이 빠지고 네. 턱 밑으로 누가 쫓아올 때 다시 관세 장벽 그렇죠. 공통점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돼서 이제 뭔가를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보편적 가치로서 그것을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압도적인 힘이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가능한데 내가 압도적인 힘이 아닌 것 같아. 나랑 쟤랑 비슷한데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전 영국이나 지금의 이제 미국이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기술 발전, 진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참혹한 기억을 잃어버린 정치인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걸 반복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19세기 초반, 1892년 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한 20년 동안은 이제 그 전 유럽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19세기 초반 사람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필요해. 전쟁을 하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 서로의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패자도 승자도 적당하게 나눠서 있어야 되라는 것을 인정을 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은 다 해외로 이제 나가서 식민지 경쟁도 하고 했지만 자기들끼리 싸울 일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경쟁이 끝나고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인물이 바뀐 거예요. 전쟁의 참혹함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다 사라지고,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무서움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전쟁이라는 게 되게 낯선 일이고 잘 안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거라고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경고를 줬는데도 잘 안 믿었었잖아요. 아무도 안 믿었죠. 설마 어떻게 지금 시대에 무슨 전쟁이야 네. 막 이랬었는데 네, 또 미국의 이란 공격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로부터 같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옴기니의 말 이제 맨 뒤에 최준영 박사님 이건 직접 쓰신 거였죠. 그 미국의 이란 공격을 보고 우리가 모두 두려워하던 아마겟돈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예, 쓰셨어요. 원래 중동 지역은 이제 뭐 화약고다. 음. 중동 지역에서 뭔가 전쟁이 터지면 3차 세계대전이 터질 거다. 이런 이야기 옛날에 참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하지만 그렇다고 중동 지역에서 강대국, 미국, 소련 이런 나라들이 직접 무력을 행사하는 일들은 이제 잘 많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라크전이라고 이제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다들 이제 거기서 한 발씩 떨어져서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일단 이라크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겪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때와는 다른 거죠. 미국이 단기적으로 이란을 제압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란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지금 이제 UAE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또 복잡다단한 계산들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파급 효과가 어디로 튈지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UAE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계속 데려온단 말이죠. 이스라엘 아이언돔도 지금 갖다 놓고 이스라엘 군도 일부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공군기가 이제 UAE에 와서 작전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내 친구들을 계속 끌어모아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게 쟤네들이 이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면 다행인데 쟤네들이 저러다가 이제 오히려 우리를 먼저 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건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이란과 UAE의 두 나라의 어떤 갈등, 분쟁이 아니고 뭐 이집트를 포함한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끼어드는 또 지역 간 이제 전쟁으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동 지역이 그러하게 역사적으로도 반복하면서 싸워왔었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더 큰 판은 결국 미국과 중국까지 얹어지는 그림 그렇죠.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가 이제 서로의 의도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네.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그 과도한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을 좀 없애는 게 중요한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미국이 어떤 의도로 지금 올해 2026년에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거죠. 자기들의 동맹국만 지금 골라치고 있어. 자기들의 에너지 공급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나라만 골라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야 계속 이걸 놔두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까지 밀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거 아닌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하는 어떤 지역에 스위치가 눌려서 폭발하거나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친구들끼리 싸울 때도 아니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두 사람이 대판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대국들끼리 처음부터 딱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1차 세계대전처럼 세컨 티어, 서드 티어 저 밑에 있는 친구들끼리 투닥투닥 거리는데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입이 되는 그러면서 강대국 간의 전쟁으로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를 잘 이해하고 서로 평소에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걸 막기 위한 조치들도 있어야 되고 인간적으로도 서로 교류가 좀 잦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2026년 현재로 보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이제 자랑하는 나와 시 주석은 되게 친하다고 저는. 친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지금 이제 믿을 만한 구석인가? 전쟁을 그래도 큰 판을 예방하려는.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떻든 2026년의 현재 시점은 세계화로 전 세계가 긴밀하게 결합이 돼 있고 그런데 강대국은 최강대국은 내가 지금 손해 보고 있고 밀리는 게임을 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온 판, 자기가 만들어 온 규칙에서 벗어나서 이거를 다른 식으로 바꾸려고 지금 가고 있고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규칙을 깨서 가면 상대편이 봤을 때 보면 예측 가능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상대방의 관점으로는. 그렇죠. 지금 만약에 러시아가 미국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 전까지의 미국은 항상 다자, 유엔이라든지 어떤 이런 기구에서 뭔가 이것을 조절하려고 생각을 해왔고 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회방을 놓으면서 미국이 정말 뭔가 할 것 같으면 살짝 한번 견제하고. 물러서고 그러면 미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될 거야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었어요. 물론 러시아가 좀 악용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는 예측 불가능 그 자체잖아요. 네. 언제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야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신중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쟤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에 걸맞게 대비하자. 더 강력한 수 아니면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자. 더 강한 수를 처음서부터 꺼내야 라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중국의 생각이 그러할 수도 있겠고 왜 2026년 3월 초 그 미국의 이란 공격을 놓고 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이란의 핵 위협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다라는 게 1차 명분이었으나 네. 또 사람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에너지 측면에서도 뭐 네. 중국과 중국의 동맹을 좀 이렇게 건드리기 위한 거다. 네. 그 보관이 있다라고들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사실 박사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긍정도 부정도 다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우방이 누구지? 라고 보면 러시아, 그다음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파키스탄, 네. 그다음에 중동의 이란, 그리고 이제 북한.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손으로 꼽은 이제 이 중요한 파트너들 중에서 핵무기가 없는 파트너는 누구냐? 이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핵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정말 중국과 더불어서 뭔가를 한다 생각하면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면 이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세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이제 내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말씀하신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도 이제 그런 식의 공세의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면 미국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전쟁이 터진 다음에 중국은 어떠한 이 좀 조용해요. 어려움도 겪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란산을 많이 수입을 하고는 있지만 중국이 전체 수입하는 에너지 중에 이란산의 비중은 또 작다 뭐 이렇게들 보던데. 예. 근데 또 궁금한 거 이거죠. 이란 전쟁에서 뭔가 중국이 역할을 해라. 특히 뭐 호르무즈 해협 다시 봉쇄 해제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는데 예. 사실 중국은 그런 목소리 듣는 것 대비 좀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번 전쟁에서 중국이 뭐 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뭐 하려고는 할까요? 글쎄요. 중국은 평소에 중동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제적인 그리고 거래를 붙이는 하는 쪽이었지 분쟁에서는 항상 사라지고 안 보이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패턴 연장석에서 보면은 어떻든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에서 이란이라는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져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뭐 AI 또는 이제 인공위성 기반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스타트업들을 통해서 미군의 전략 자산 배치, 이동, 흐름 이런 것들을 다 SNS로 공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중국의 웨이보나 이런 것만 들여다봐도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알려주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가동하고 있는 이 베이도우라고 하는 항법 시스템, GPS 같은 네네. 이거를 이제 군용 코드를 이제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란은 이제 훨씬 정확하게 상대방을 파악하고 때릴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면 되는 거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란이 정말 이제 미국이 화가 나서 이제 휴전 끝 이제 다시 막 무차별로 팬다. 라고 그러면 중국이 그때도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안 되지. 라고 이제 또 나설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또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니 무슨 1차 세계대전 얘기를 하면서 3차 세계대전 걱정을 해. 사실 이게 또 평화에 안주하던 시절에는 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벌어지지 않게 미중 간에서도 대화, 협력, 외교 채널은 계속 열려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어떤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5월 14일, 15일 아마 네. 이 영상 올라오고 바로 이제 직후일 텐데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는 합니다. 네네. 그것도 오늘 이제 발표했어요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베이징을 가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어떤 계산을 서로 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불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이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사전에 다 논의하고 합의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사실은 회담은 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뭐 악수하고 이런 상징적인 그런 걸 원해요. 예. 그런데 전통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어떤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지금 내가 전쟁 중이니까 바빠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요청사항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가서 탑다운 방식으로 바로 풀려고요. 그렇죠. 그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뭐 물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이게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제 매우 우려하는 거고 또 베이징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되게 거예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미국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미국이 어떤 한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을 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양자 간 정상회담은 작년 11월 1일 날 우리나라 이제 김해공항에서 만났잖아요. 네네네. 짧게. 에이펙 때.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만나면은 대략 한 7개월,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만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 정도에 아마 이제 시 주석이 다시 미국으로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뭐 연말쯤인가요? 네. 에이펙 뭐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자주 만나야죠. 자주 만나는 게 사실 나쁜 건 네, 아니니까.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가 뭐 손해를 봤다, 이익을 봤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점점 거리를 두려고만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예측 불가의 일이 터지는데 자주 만나다 보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알 것 같고 상대방의 고민도 좀 알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나마 뭔가 시간을 위기 상황에서 벌 수도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게요. 물론 이제 이거 아예 기대 안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뭐 예전처럼 뭐 정상회담 뭐 합의서 발표라든지 공동 선언문 발표 뭐 이거 사실 또 안 하고 베이징에서는 그래 그냥 잘 가라. 그리고 또 이제 뭐 혼자 비행기 타고 오고 혼자 비행기 안에서 브리핑하고 또 뭐 이런 거 재현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현 시점에서는 갈등을 이제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유 그래 미국산 콩 사줄게. 라는 제일 확실한 약간 그거 아닙니까? 아유 들어서 사준다 이런 거. 뭐 항상 그랬어요. 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중국이 투자를 한다는데 쟤네 저 투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거고. 사실 서로가 이제 상대방의 필요로 하는 것들이 뭔지는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해줄 용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를 어느 정도까지 맞춰보느냐에 따라서 회담의 성과는 달라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오는 양쪽의 정상회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경제공동위원회 뭐 같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가 어떤 불공정한 사항들을 조정을 하고 말로 좀 여기서 논의를 하자. 네. 그다음에 이제 양국 간 투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투자를 그동안 되게 억제를 해왔고 중국의 미국 투자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도끼눈을 그쵸. 뜨고 지켜봐 왔는데 일정 부분 또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오바마 행정부 시절 때도 뭐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양국이 서로 합의해서 잘 해보자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흐지부지 됐는 이제 그런 경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8년 싸웠잖아요. 지금 네. 2018년부터.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상대방을 서로가 굴복시키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큰 타격을 준다라는 게 서로 만만치 않구나 라는 걸 인정하니까 서로 한 발씩 물러서는 계기가 또 만들어지는 그렇지. 건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오늘 최준영 박사님이 최근에 번역하신 책 폭풍이 온다라는 책 내용 바탕으로 합니다만 이 사실 이 폭풍이 앞부분 들으셨겠습니다만 1차 세계대전 당시를 자꾸 떠올리게 만들고 그 당시를 보면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다 막 독일까지 이렇게 막 연합 전선이 커지고 있었고 최근에 보면 아까 러시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중국이 북한, 러시아까지 사실은 또 필요에 의해서 네. 좀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또 트럼프의 미국은
동맹인 나토의 판을 막 흔들고 깨고 있고 내가 뭐 탈퇴할 거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이쪽 진영에서 보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1950년대부터 자관이 유럽을 어떻게 이 늘다리들을 띄어낼 것인가, 내 등에 업힌 이게 사실은 고민이었어요. 미국에겐.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단 정리를 했어. 예, 예. 그리고 이제 서유럽 국가들도 일정 부분 이제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미국이 또 끌려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은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는 없어. 네. 라고 하는 이념적인 그러한 이제 공감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가치. 이런 것들이 우선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같이 함께 싸웠다는 또 역사적인 교훈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미국의 부담을 오랫동안 지어왔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사실 나토는 없어져야 됐죠. 아, 원래 창립 취지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이 없어졌는데 왜 같이 모여가지고 왜 병정놀이 하고 있어? 돈 내고 있고 막. 근데 그 돈은 다 미국이네. 얘네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다 같이 회식하러도 가지 않는데 내가 회비는 제일 많이 내야 돼. 뭐 그렇죠. 이런 거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 코앞에 있는 리비아 하나 끙끙대고 못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나서서 해줬어야 되고 말만 앞서오지 도대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라는 생각이 사실 미국 사람들한테는 점점 불만으로.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유럽이 이제 지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미국한테 떠넘기고 러시아랑 뭔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 이거 못하겠다 라는 말을 충분히 할 법한 상황이. 예. 결국 그 예. 과정에서 이제 유럽 국가들의 군비 증강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고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엄청난 돈을 이제 네. 쓰기 시작을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현재는 미국보다 유럽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돈 측면에서 보면은. 예. 이거 일정 부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한 거예요. 의도를 달성한 거죠. 국방비 2% 쓰라고 그러는데 폴란드 같은 나라는 4%, 5%씩 쓰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독일도 지금 이제 올해 지나면 아마 2.78%, 뭐 조만간 3% 이상 이제 올라갈 거고, 뭐 유럽의 포탄 생산 능력이 이제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봐 할 수 있잖아. 너네 회비 있잖아. 그리고 왜 안 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서 봤을 때는 뭔가 그래도 나토의 균열이라기보다는 뭐 원래 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회비 더 내는 건데 그 사이에 중국은 이란, 뭐 러시아, 북한뿐만 아니라 뭐 1대1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동남아 또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본인들의 이제 힘이 뻗칠 수 있게끔 계속 이제 밑작업이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자기 편끼리 갈라지고 있고 중국은 더 넓혀가고 있고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였어요. 중국 1960년대 생각하면 어떻죠? 중국 1960년대 하면은 이제 대약진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희대의 삽질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이 이제 사망하는 아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기네 국민들이 수천만 명씩 죽어가는 와중에도 곡식, 곡물들을 아프리카에 지원해주고 아프리카에 철도 깔아주고 아프리카에 의사 보내고 간호사 보내고 트랙터 공장 지어주고. 예. 왜 그러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활동인데 대국은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인도 같은 나라가 잘 삽니까 지금? 잘 못 살죠. 빈부격차 제일 심하죠. 인도 자체 문제 해결하기도 바빠요. 그런데 인도도 예전서부터 그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그 다음에 주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뭐 네팔 주변 국가에 대해서 퍼주고 지원해주고 필요하면 병력도 보내고 온갖 일을 다 한단 말이죠. 원래 나라가 커지면 그 대국들은 원래 해오던 가닥이 있는 거고 작은 나라들도 내가 힘이 생기고 뭔가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규모를 넓혀가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살짝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만 또 우리도 이제 잘 살게 되면서 물론 ODA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중진국도 후진국도 많이 또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 뭐 대표적으로 중동의 튀르키예나 예.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저 정도 힘이 있고 하는데 왜 저러고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중동에서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서로 충돌하고 그러거든요. 아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UAE 그러면은 두바이에서 그냥 남들 들어오는 돈 받아가지고 희희낙낙 잘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덩치가 커지고 뭔가 힘이 생기면 그 힘을 해외에 보내서 더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본능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원래부터 이제 뭐 옛날 역사적으로 대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나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돕고 뭔가 공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에 가서 많이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한 1, 20년 사이에 중국이 엄청 아프리카에 많이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1960년대 그 어렵던 시절서부터 뭔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얀마라든지 이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동포들이 원래 많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화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자기들이 잘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막 말은 내세우지만 별로 이제 그런 걸 뭐 해외에 전파하겠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이 얌전해진 거고. 그러니까 왜 많은 나라에서 혹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좀 섬나라의 시각을 좀 버려야 된다. 그렇죠. 대륙적으로 좀 봐야 된다. 막 이런 말씀하시듯이. 대륙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한반도를 벗어나서 역할을 하는 게 한반도의 안전을 가져오는 핵심이다라는 쪽으로 그러네요. 예, 좀 시각의 전환이 이제 필요한 거죠. 또, 일각에서는 예전에 예. 저 기획재정부 출입할 때도 이렇게 보면 ODA 같은 예산, 이제 후진국도 지원해준 예산 이제 늘리자고 하면 한켠에서는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우리 남의 나라를 왜 돕고 앉아 있냐, 막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의 시각으로 보면은 아, 코리아 쟤는 왜 이렇게 쫀쫀해? 그렇죠. 막 이런 뭐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괴리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힘든 게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뼛속까지 선진국, 선진국에서 태어났고 아, 태어나 보니 선진국. 선진국 국민으로 자라고 있어요. 예, 예. 이 사고 방식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저 같은 이제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진국 마인드예요. 대한민국은 힘이 없고 여러 나라들 사이 속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밥은 먹고 있는데 굳이 나설 필요는 없어. 그냥 적당히 이렇게 상황 봐서 기회가 되면 잽싸게 달려서 우리 실속을 좀 챙기면 돼.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기성세대들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존을 걱정하던 정말 절박함이 평생에 묻어나던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을 돕는다? 왜? 나도 어려운데. 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대별로.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그 세계 중에 어디냐? 뼈속까지 선진국이에요. 그 세계 탑10 국가고. 그렇죠. 짠돌이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역할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본한테 일본은 제국주의적 야심이 있어서 해외로 나가고 지원을 하고 뭐를 하면 그럼 우리도 하면 돼요. 일본이 중동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왔고 동남아에서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여온 것을 우리는 부러워만 하고 있고 그것을 제국주의 발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그걸 부러워한단 말이죠. 우리는 왜 동남아 전문가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우리는 왜 중동 지역에 대해서 잘 몰라? 그게 사실은 결국 우리가 그것을 낭비적인 요소라 생각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 있는 거죠. 양성하고 투자하고 확장하고. 그게 사실은 더 나아가야 힘 있는 되는데. 나라의 가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제 얻어내고 역할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국력만큼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나? 라고 한번 돌이켜 볼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런 거네요. 오랜만에 동창회 나갔는데 좀 못 살던 애가 되게 잘 살게 됐는데 몇 번 또 나올 때도 한 번쯤은 지가 계산할 때 됐는데 계산 안 하고 있고 얻어먹고만 다니고 여전히.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제가 지금 한마디 좀 해줘야 되는데 다들 들어줄 준비가 돼 있는데 다들 딴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조용히 이제 글쩍글쩍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근데 덩치는 컸단 말이죠. 이제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는데 우리는 네. 너무 우리를 이제 낮춰보고 있는 거죠, 스스로가.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 과도할 정도로 한반도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반응에 어떻게 보면 과대 반응을 또 일으킬 수도 있고 문제가 촉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책에서도 이제 그렇고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지만 유럽이라고 하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좁은 지역에 모든 관심을 독일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넘어갈 수 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반응을 하게 되고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영국이 사사건건 뭔가를 나서는 거에 대해서 적대감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북한이라는 문제가 제일 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이제 과도하게 반응을 할 여지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상황들을 놓칠 가능성도 있는 거고 오히려 북한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헌법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하게 영토도 설정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공격받았을 때 자동으로 공격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물론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뭐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 동안에 냉전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이제 30년간에 이제 있었던 어떤 한 흐름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쪽을 갖고 결국 그게 이제 러시아 참전이라든지 뭐 지난번에 이제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의 어떤 뭐 이제 열병식에서 넘버 3 뭐 이런 이제 모습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북한은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잡고 지금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 커밍 스톰 예. 폭풍이 온다 이 책에서도 저자가 이제 대한민국 사례를 좀 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보면은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믿는다면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반격할 능력이 충분하다. 예, 그건 맞는 말이죠. 당연히 이제 그럴 것이고 1년에 지금 한 30개 정도의 핵무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년에 30개씩 10년이면 300개예요. 300개면은 지금 중국하고 비슷해요. 그거는 이제 한국 보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보라고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들지 마. 안 건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거야라는 몰라요.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2026년에 북한이 보여주는 모습은 딱 그거거든요. 우리한테 말 걸지 마. 너희들 말 들면 지금 예측 불가능성이 극에 달한 미국하고 또 부딪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싫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야말로 이 다가오는 폭풍에 대해서 이제 이 초강대국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매우 긴장하고 있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근데 또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김씨 일가를 위해서 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북한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폭풍이 온다에서 말한 것처럼 3차 대전이 벌어진다면 한반도일 수도 전 이런 걸 세계적으로 질문하면서도 무서운데. 전 세계적으로 순서를 잡다 보면 당연히 당연히 이제 가능한 거죠. 사실 뭐 이 동아시아 지역은 다 헤비급이잖아요. 중동 지역처럼 가볍게 충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예.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뭐 가끔 티격태격 하다 보면은 서로 전투기 떠서 뭐 인도 파키스탄에서도 서로 공중전 한번 하고 치고받고 또 오고. 그냥 정리하고 끝내고 이게 네. 가능할까요, 우리는? 예전에 뭐 연평도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었습니다만 아니 근데 이게 이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까지 이제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일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평화의 시대가 앞으로 영원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미리 사실은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취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는 이야기하는 게 일단은 강대국 간의 전쟁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폭풍이 온다지 폭풍이 와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이 최악의 결론은 아니지만 예. 차악의 결론이라도 일단은 더 큰 충돌을 막을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모든 문제를 아주 원리 원칙대로 잘 끝내보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밖에 안 된다. 근데 이게 핵 때문일지 뭘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그냥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최소한 모르겠습니다만 속내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김정은은 나랑 뭐 말이 잘 통한다라든지 뭐 친구다 뭐 로켓맨 뭐 안부를 주고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뭔가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 제가 봤을 때는 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 할 때마다 섬찟섬찟하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왜 저래? 막 이런. 네. 아예 우리를 안 봐줬으면 좋겠어. 건들지 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너랑 얽히면 우리가 또 미국이랑 지금 봐야 되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뭔가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들어줄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를 나는 싫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무관심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왜 필요할까요? 경제적으로 계속 제재받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풀어달라고. 없잖아요.
북한이 뭐 해외랑 무슨 거래를 합니까? 무역을 합니까? 그냥 어차피 북한이라는 나라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식량과 에너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지난 30년 동안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충분히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와 붙은 북한은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관리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한 대륙 국가인 두 나라를 자기의 우호적인 백그라운드로 두는 데는 지금 현재 성공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정도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북한이 무관심을 바라는 나라 치고는 뭐 예. 계속 뭐 동해상으로 무슨 뭐 미사일 계속 쏘고 막 날 좀 보소 사실 그런 손짓 저는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어떻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력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건들지 않으면 우리도 안 쓸 테니까 있어라라는 시그널을 이제 보내는 건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폭풍이 올 수 있는 여러 곳 중에 하나가 한반도라는 점은 분명한 거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 그러니까 지난 1900 그 냉전 이후에 3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하고 현재의 북한은 전혀 다른 나라가 됐다. 핵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인물, 그 다음에 국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람도 바뀌었어. 근데 우리만 여전히 1990년대 중후반에 어떤 악수하고 포옹하던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떠올리면서 이미 다 바뀌었는데 우리가 오히려 옛날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리스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가끔씩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에 너무 젖어서 그렇죠. 혹은 또 이제 요즘에는 뭐 여론조사 해보면 뭐 통일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은. 어쨌든 이 폭풍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올지 사실은 이 저자도 뭐 중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시나리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저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다 지금 변화하고 있고 예측 불가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유연함을 가지는 게 제일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유연하며 안 그래도 마지막 질문으로 그거 드리려고 했는데 다극화 혹은 혹자는 이제 무국화라고도 하고 네. 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제 종전국가도 아니고 휴전국가에서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뭐 더더욱이 3차 세계대전 이런 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예방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제가 여쭤볼래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서는 이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쪽에서는 쟤네들이 결국 일본하고 같이 핵을 가지는 거 아닌가? 그게 대한민국이요? 네, 그게 차라리 나은 거 아닌가? 그냥 한국이 보유하도록 하는 게.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요즘에 심심찮게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제 일각에서는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니들끼리 그냥 니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봐. 그러니까 그게 서로 핵전쟁 하라고가 아니라 네.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힘의 균형이 맞아버리니. 맞으니까 예. 그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상대방은 지금 1년에 30개씩 꼬박꼬박 지금 쌓이고 만드는데.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얘네들을 우산을 씌워주고 있으나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힘들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니들이 우산 만들어서 써. 그동안은 우리가 못 쓰게 했는데 어떤 뭐 경제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근데 사실은 또 한반도가 만약에 이제 뭐 비핵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핵 우산을 넘어서는 자체 핵 보유까지 간다면 한국이 사실 그거는 또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미국한테. 뭐 여러 가지 이제 카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기타 등등 또 복잡다단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어쨌든 이제 과거의 논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보고 있노라면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 가졌던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건 나쁜 거고 저건 좋은 거고 이러한 가치와 판단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점은 어떻든 세상을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세상 돌아가는 거. 그렇죠. 또 우리의 위치. 우리의 위치. 예. 그러니까 폭풍이 오는데 그 폭풍이 정말 폭풍인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비바람인지 이런 구분할 것도 줄 알아야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상대방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감해 주거나
우리가 뭐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돕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돼야지. 우리가 제일 힘들고 우리가 제일 위험하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지역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다 한반도 문제에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돼야 돼. 이건 아니거든요. 예. 이제 어쨌든 이 저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강대국 간의 평화가 이례적으로 길었어. 냉전이라는 게 있었으나 한 번도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어. 평화가 이례적으로 길었다. 이례적으로 길었어. 그리고 그 전쟁의 공포를 알던 지도자들은 이미 다 세대 교체가 됐고 사라졌어. 기술은 점점 발전하면서 더 빠른 판단을 요구를 해. 그러면 결국 1차 세계대전 때처럼 뭔가 다급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의 연쇄작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저자의 어떤 핵심 그 생각은 누가 봐도 맞는 말이란 말이죠. 단지 이 책을 본다고 해서 그 핵심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그 카테고리가 과연 무엇냐? 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관 우리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점은 이제 이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고. 오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미리미리 예. 폭풍이 오지 않기를 위해서 미리 읽어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구본 연구소의 최준영 박사님, 오늘은 이제 폭풍이 온다의 역자로서 함께 만나본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